저는 키드앱티브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키드앱티브는 오늘 들으실 발표 중에 유일하게 아마 실리콘밸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6년 차 된 에드테크 기업이고, 한국에는 지금 서울에 아시아 헤드쿼터를 2년 전에 설립해서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의 주제는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교육이라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차지하는 포지셔닝과 그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고,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들 듣고 계실 거고, 어댑티브란 말은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라는 단어도 수년 전에는 어쩌면 AI를 보시면 조류 독감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조류 독감이 아니라 알파고라는 아이 때문에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훨씬 익숙해진 세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오늘은 IoT라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해 주셨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아마 따로따로 다른 시대에 발전을 했다면 아마 오늘날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적인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동시대에 럭키하게 발달이 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IoT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기존에 발전되었던 기술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이죠. IoT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봤던 설명 중에 가장 심플하고 강력한 설명은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보여줬던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네. 삼엽충이라는 고대 생물인데요. 손정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삼엽충이 인류의 진화 속에서 최초로 눈을 가지게 된 생물이다. 그래서 IoT라는 것은 이 삼엽충에게 눈이 생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에게 눈이라는 것이 생겼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눈이 없던 사물에 눈이 생기는 경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없던 사물에 눈이 생길 때 반드시 그게 사물 인터넷이고, 이전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 대폭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유가 IoT의 4차 산업혁명 내에서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에서 2016년에 요약해서 발표했던 4차 산업혁명 메커니즘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물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클라우딩에 모이고, 거기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프로세싱이 되고, 프로세싱이 될 때 거기 AI, 머신러닝, 딥러닝이 들어가서 인사이트들을 생성하게 되고, 그 인사이트가 다시 교육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가 활용될 수 있는 시대, 이거를 아마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 교육과의 연관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육산업이 가지는 특징은, 교육은 매우 복잡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피교육자였기 때문에 내가 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뭔지 아시겠지만, 아이가 서울대 가려면 3대 조건을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돈 많은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제 해맑고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가 교육에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에 굉장히 정보가 많은 엄마, 이렇게 세 명이 합쳐져야 아이를 서울대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빠가 교육을 많이 알아서 서울대 가기는 글른 걸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은 다른 빅데이터나 추천 엔진이 분석하는 에어리어처럼 트래픽이 많거나 인기가 많다고 추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쇼핑몰이나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이커머스에서 이거는 또래 아이들이 많이 샀다. 이거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구매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특정 상품을 추천하죠. 근데 하지만 교육은 많은 아이들이 이걸 했고 많은 아이들이 이걸 맞췄고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추천하게 되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요소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절대로 단순한 빅데이터 프로세싱만을 가지고 추천 엔진을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모든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교육은 엄마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옆집 엄친아의 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장난감, 교구, 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이 아이가 교육이 잘 됐다 못됐다를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교육은 이렇게 복잡한데 왜 교육이 앞으로 빅데이터 혹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본사에 그 보드 미팅이 있어서 실리콘밸리를 갔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 그 알렉사나 구글 홈이 제가 방문했던 집은 거의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기가진이 아니면 뭐 SK, 삼성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이미 거의 미국에 작년에 300만 대 이상 알렉사가 팔렸거든요. 거의 모든 집에서 알렉사와 구글 홈이 일반화가 됐고 이게 그 나타내는 사회적 현상은 뭐냐면 원래 아이들이 구글의 정보를 넣기 시작하려면 8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8살이 넘거나 9살이 넘어서 컴퓨터를 할 수 있어야 그 아이들이 구글과 애플의 계정을 만들고 정보를 넣기 시작하는데 알렉사나 구글 홈이 생기면서 4살, 5살짜리가 컴퓨터한테 얘기를 걸기 시작한 거죠. 제가 방문했던 어떤 집에서도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알렉사한테 와서 알렉사 hi, tell me a joke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알렉사가 뭐라고 막 조크를 얘기하니까 애기가 썰렁해 이러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알렉사는 상처를 받았겠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알렉사한테 알렉사 나 저번에 보던 비디오 틀어줘, 나 저번에 보던 만화 영화 틀어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가 됐는데 거기에 진일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있냐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차에 타서 뜬금없이 알렉사를 부르는 거예요. 알렉사 나 집에서 보던 비디오 틀어줘. 그럼 엄마 아빠가 진땀을 흘리면서 아직 차에는 알렉사가 없어. 그럼 아이들은 알렉사가 차에 왜 없어? 차에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접하는 빈도와 나이가 어려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과 인공지능 회사들,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들 이런 아이들의 경험 데이터가 있어야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여태까지 구글과 애플의 유저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교육 산업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구글과 아마존은 접점을 갖고 있지 못한 3살부터 8살 아이들의 디지털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산업 영역이 보유하고 있는가. 여기서 바로 교육 쪽에 빅데이터의 포텐셜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3살부터 우리나라 태블릿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3살부터 디지털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디지털 교구와 인터랙션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컴퓨터를 접하는 나이는 8살, 9살이지만 교육 서비스를 접하고 교육에 자기의 데이터를 아이들이 넣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거보다 훨씬 어리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되고 클라우드가 발달해야 되는데 어린 유저들을 대응할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기서 교육 사업의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첫 번째 비전은 뭐냐 하면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는 키드 더하기 어댑티브의 약자고요. 키댑티브가. 그래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교육에 특화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겠다가 저희 회사의 목표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동안의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 컬렉팅은 그러니까 러너 베이스가 아니고 서비스 베이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교의 눈높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아이들의 모든 학습 데이터는
그 러너 센트릭으로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집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근데 하지만 이 아이는 수학은 대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국어는 웅진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디지털 러닝으로 수학은 또 바로셈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컨텍스트에서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그 여러 컨텍스트에서 경험하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러너 센트릭으로 모아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의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년 전에 팀을 형성해서 회사를 구성했고요. 다음 장에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저희 회사의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교육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우리 뭐 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교육회사의 보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회사가 빅데이터로 건너오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반대로 빅데이터나 통신회사가 교육 쪽으로 건너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웅진싱크빅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여러 해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사에서 그동안 종이로 공부했는데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되게 좋아질 거니까 같이 뭐를 해보자. 그러면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뷰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것들이, 통신사에서 바라보는 뷰는 별로 세련되지도 않은 구닥다리 산업에 종사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서로의 이해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교육을 이해하는 평가, 빅데이터, IT 전문가들, 거기에 게임 베이스 러닝, 사이코메트리 전문가들, 이런 교육에서의 빅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구현하기에 최적의 팀을 만들었다. 이것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서비스들이 돼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구현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당연히 제일 쉬운 건 디지털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이런 다른 각각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하나의 러너 프로파일, 플랫폼에 이어져서 아이들이 어떤 디지털 러닝을 공부하던 그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면 그래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다면 어떨까가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런 디지털 경험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이제 IoT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갖고 노는 경험도 러너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 어떨까?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장난감 회사랑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3개월부터 10개월 사이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엄마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주냐 하면 아이의 악력은 상위 몇 %고 아이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없고 모형을 구분할 수 있고 없고 왼손과 오른손을 균형지게 쓰고 있고 안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쭉 누적이 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른 장난감 회사 장난감을 쓰실 이유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라고 그 회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피지컬 컨텍스트에서도 데이터를 모아서 아이들을 채우고 또 저희가 이제 도입한 머신러닝까지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피어2피어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주얼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되고 서비스가 되겠다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던 데이터들을 몇 컷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디지털 러닝에 이런 데이터를 모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한 예지만 먼저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인데 어떤 디지털 러닝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300일 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이게 300일이고요. 이게 아이들이 문제를 푼 개수거든요. 그럼 보시면 원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다 1위로 가야 되는데 300일이 된 시점에 보면은 굉장히 평등하게 한 문제를 풀지 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 아이들까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나 통계나 이런 간단한 빅데이터가 붙으면 아이들이 왜 그러니까 찍기라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 전에 막아야 되는지를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이 아이가 맞췄을 때, 어떤 문제를 맞췄을 때 다시 문제를 맞출 확률이 67%, 맞힌 다음에 틀릴 확률이 17%,
틀린 다음에 또 틀릴 확률이 27%, 틀린 다음에 스킵으로 넘어갈 확률이 41%.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숫자인데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찍을 확률은 81%.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문제의 난이도를 바꿔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한국의 수학 단원 중에 각각의 단원을 같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에 이제 그 교차를 했을 때 코릴레이션을 분석한 자료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높은 데는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고 상관관계가 없는 데는 하얗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을 동시에 가르쳐야 효과적이고 어떤 과목은 굳이 같이 가르칠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인사이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문항별로 퍼포먼스를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저 빨갛게 치고 올라간 애들은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없는 문항들이고요. 가운데 초록색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변별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파란색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은 너무 쉬워서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주지 못하는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 2년 전에 한국 아시아의 지사를 설립할 때 NC소프트가 개발한 그 영어 교육 게임 호두 잉글리시를 인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세웠고요. 그 지금은 웅진 컴퍼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빅박스라는 그 애플리케이션, 영어 퀴즈를 맞추는 애플리케이션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이 아이들이 그냥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 아이들이 같은 엔진을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빅박스에서 아이들의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단어 수준에 대한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그 아이가 호두 잉글리시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호두 잉글리시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는 이 아이의 단어의 수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반대로 호두 잉글리시에서 게임을 하던 아이가 빅박스라는 전혀 상관없는 앱을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이미 그 아이가 호두 잉글리시에서 한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두 잉글리시에서는 원래는 그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성적표를 시험 성적을 가지고 성적표를 제너레이트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엔진이 붙은 다음부터는 게임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든 비헤이비어를 디텍트하기 때문에 한 문제나 두 문제가 틀렸다고 이 아이가 R과 L 발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헤이비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아이가 R이 맞는지 L이 맞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쪽에서 왜 빅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드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전통적인 교육회사라 빅데이터로 가기 너무 멀었는데 아니면 혹은 우리 회사는 아직 IT가 강하지 못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틀에서 보시면 그동안 교육은 여기에 머물렀던 거죠. 교육에서 그러니까 뉴튼이라는 회사의 파운더인 그 호세 페라이라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넣는 정보의 퀄리티는 아이들이 구글에서 뭔가를 찾을 때 넣는 정보의 퀄리티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교육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교육에서는 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회사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다시 아이들에게 맞춤형 문제로 제공해주는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교육산업은 단순히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아이들을 성적을 향상시켜주겠다. 단시간에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금융 이런 교육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에 어린 러너에 대한 최고 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포지셔닝. 이게 교육회사가 빅데이터에서 취할 수 있는 미래의 포지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가장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이 접목된 스포츠가 메이저리그 야구인데요. 왜 그랬냐 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1928년, 그러니까 야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지면 오늘 스트라이크 3개를 던졌고 너클볼 몇 개 던졌고 좌완이고 우완이고 이런 거를 종이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런 종이가 몇십 년 동안 쌓였고 빅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다른 스포츠는 쫓아올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것처럼 이제 빅데이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미국 갔을 때 스탠포드에서 본 그 해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타임캡슐을 심는 복도인데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이게 나중에 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해마다 클래스 오브 18 뭐 이렇게 타임캡슐을 심는데 해마다 하는데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180년 전에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보는 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서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회사는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컬렉트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모아진 데이터를 인사이트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이 퀄리티 빅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이 도출될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눈이 이씨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